V12, G12는 아까처럼 이제 그 절연, 내력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푸터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동영상으로 있긴 있는데, 이제 개폐를 할 때 아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접점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크 접점이 있고 메인 접점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 아크가 쫓아온다면서요. 그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아크가 떨어지니까 메인 접점은 먼저 떨어지고요. 아크 접점은 나중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 아크 접점에서 소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V12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판으로 돼가 얘가 떨어질 때 이렇게 옆으로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비스듬하게 하면서 그 아크를 균등하게 이제 떨어뜨려지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G12 같은 경우는 푸터라고 해가지고 또 두 가지 방식인데 이게 그 우산 나무 같은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다가 여기에 빠지면서 여기 홈이 있거든요. 빠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소호가 됩니다. 아크가 쫓아오는데 그 옆에 있던 G12가 그걸 불어가지고 소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접점에서. 거기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화하는 부분을 이제 딱 하는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전로의 차닥을 높은 진공에서, 이게 이제 10의-4승. 이게 파세네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세네. 그럼 10의-4승에서는 압력 때문에 안 좋아지냐? 그때도 절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압력을 올리는 건 더 힘들죠. 압력을 올리는 것보다 압력을 빼낸 거죠. 진공으로 만드는 게. 10의-4승이라는 건 마이너스니까 안에 압력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진공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그 소호가 잘 되는데 압력을 더 집어넣으면 커져야 되겠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위로 올라갑니다. 고산병 같은 건 압력이 없는 겁니다. 공기 중에 밀도가 떨어지죠. 압력이 없으니까. 왜? 우리는 지금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밑에 쪽에는 압력이 있고 위에는 압력이 적은 거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기 밀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몸에 걸리는 그 하중은 압력은 한 8톤 정도가 걸립니다. 8톤 정도. 여러분 양 어깨. 근데 어떻게 견디냐고요? 압력이 같기 때문에. 왜?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나 우리 몸 안에서 걸리는 압력이나 똑같습니다. 왜? 입구멍으로 숨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 안하고 바깥하고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몸은 견디는 겁니다, 지금. 압력이. 그 압력차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압력차가 생기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차가 커지죠. 내려갈 때마다 압력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내려갈 수 있는 높이들이 한계가 돼 있죠. 한 200m까지인가 내려간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이제 압력이 틀려지니까 몸 안에서 이게 그 용존되는 부분이 틀려집니다. 산소 같은 걸 했을 때 몸 안에 산소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질소가 몸의 피에 용존되는 부분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잠수병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천천히 올라가지만 됩니다.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한 200m 내려갔다. 그럼 천천히 올라와줘야 됩니다. 30분 있다가 30분 있다가. 그렇지 않고 막 올라가게 되면 그 숨 쉬면서 남았던 그런 질소 같은 게 혈액 안에 녹아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천히 들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오면서 그게 분해가 되지 않고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올라오는 순간 그 질소 덩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딘가에 뇌라든가 이런 데들을 가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이제 잠수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진공 용기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아크의 소호작용이 고진공 속의 전자 및 입자의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돌거든요. 돌면 아크가 약간 그 뒤틀리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호를 해주고요. A12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아크를 하죠. 그러면 여기 아크 슈트가 있습니다. 슈트라고 해서 창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10의 상단에. 그럼 아크 슈트를 쫓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애자처럼. 아크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길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 아크의 길이를 인위적으로 길게 해주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V10이나 A10이나 MC12는. 근데 G12는 어떻게 되냐?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소호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왜? 공기 중이나 아까 진공 중에서 할 때는 아크를 소호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늘려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길어지니까. 개폐서지 같은 건 또 크게 나타나고 뭔가 영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V12 쪽에서는. 근데 G12 쪽에서는 개폐서지가 안 생깁니다. 왜? 부드럽게 꺼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 G12 안에 들어있는 SF6의 소호 능력 때문에.
아까 푸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푸터라는 부분도 여기 꽂혀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빠지면서 그 안에 SF6가 고기를 이렇게 소를 시켜줍니다. 소를 시키면서 옆으로 팍 퍼뜨려 주는데, 퍼지더라도 얘가 뭔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얘가 퍼지면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얘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퍼지면서 금세 없어지는 거죠. 그 아크가.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류의 제로점에 이르면은 확산된다 이거죠. 아크가 합작이 되기 때문에 내압의 확산에 의해서 차단이 이루어진다. 뭔가 확산을 시켜줘야지면 됩니다. VC12는. 차단 성능이 우선하다, 차단 시간이 짧다, 정기적 개폐 수명이 크다, 소형 경량이다, 안전성이 높다,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왜? 왜냐면은 진공 인터럽트 빼고 나머지는 다 기계적인 부분이거든요. 진공 인터럽트 안에서. 근데 사실 차단기 가격의 한 60% 정도가 진공 인터럽트입니다. 백홈 인터럽터. 그걸 만들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장수명이 가능하다, 뭐 고성능 단락, 뭐 이런 부분이 다 된다. 근데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작습니다. 높은 전압에서는 견디려면 얘가 아까 소형 경량이다라고 그랬죠? 이건 전압이 작았을 때, 그러니까 다른 ACB에 비해서 훨씬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ACB는 공기 중에서 해야 되는데 얘는 진공에서 소호 특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그걸 쓰다 보니까 뭐 3사이클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358입니다. 358. 154가 3사이클, 22900이 5사이클, 7.2kV가 8사이클.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22900도 3사이클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용량이 올라가는 거. 용량이 올라갔다는 건 빨리 차단을 해줘야 되니까. 전류 차단, 절단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끊어지기 때문에. 고진공도 유지하고, 진공도가 빠지면 안 되니까 진공도를 측정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진공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진공도가 떨어지게 되면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G12, A12는 요 정도로 V12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F6 육불화황 가스를 이제 보시면 되죠. 우수한 차단 성능, 절연 내력이 우수해서 소호 능력이 뛰어나다. 아크 안정 및 절연 회복이 빨라. 고전압 대전류 차단에 적합하다. 특성이 틀리다고요. 얘는 뭐 154 같은 큰 전류에도 됩니다. ACB와 같은 폭발음에 소음 공해도 없고 소형 경량이다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 뭐 V12에 비해서는 소형 경량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얘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V12가 22.9kV인데 154로 하려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 6배 정도 되니까 V12가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크게 6배를. 근데 얘는 G11 썼기 때문에 작아진 겁니다. 그 측면에서 소형 경량이지 이게 작은 건 아니죠. 그 전압에 비해서 V11을 썼을 때보단 작다는 얘기죠. 그 차이입니다. SF6 가스를 이제 잘 못 쓰게끔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요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차단 지령이 되면 버퍼 실린더가 하방으로 고속도로 구성되면 버퍼 실린더의 내부의 SF6 가스는 노즐을 통하여 콘택터 간에 발생되는 아크의 분무대에 소화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퍼터가 이렇게 나가면서 그 공간에 SF6 가스가 이렇게 아크가 퍼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줄어든다. 얘는 완만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그 개폐서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11 쓰는 경우는 여러분들 거기다 서즈 옵서버 같은 걸 달 필요가 없습니다. 전압 자체가 안 올라가니까. 근데 V11 쓰게 되면 서즈 옵서버를 달아줘야 되는데 뭐 어떤 경우 몰드형 변압기를 쓰거나 아니면 전동기를 V12로 개폐할 경우는 서즈 옵서버를 달아줘야지만 되는 거죠. 근데 유입 변압기인 경우는 서즈 옵서버를 안 달아줘도 됩니다. 왜? 그 개폐 서지가 얼마 이상 발생되냐 이거죠. 21900에서 한 4배 이상 발생된다 이거죠. 4배에서 7배 정도. 그러면은, BIL, 기능 충격 절연 강도가 몰드 변압기는 95kV 또는 125kV 이렇게 제작이 되거든요. 근데 유입 변압기는 150kV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더 튼튼하니까 얘는 충격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조작기구는 통상 스프링 조작 방식. 가스 계통은 전격 압력으로 충전되어 있다. 이 가스 압력이 이제 또 문제가 되죠.
모성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6 정도가 되고요. V12 쪽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쪽은 좀 약간 떨어집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압력이 세다는 거는 뭔가 힘이 더 세는 거죠. 얘가 푸트로 밀어준다면서 압력이. 어느 정도 압력이 걸려있으면. 근데, G12 같은 경우는, 요건 G12만 봤으니까 압력이 한 4에서 한 6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4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는 한 5에서 6 정도가 되고요. 요게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메이커에 따라서 ABB 거는 이게 압력이 조금 높습니다. 높다라는 거는 바깥으로 누수가 된다는 얘기죠. 누수가. 여기 압력이 세니까 여기 압력이 세게 걸렸잖아요. 그럼 뭔가 바깥하고 대기압은 1인데 여기는 한 5 정도 되니까 오래되다 보면 얘가 압력이 5짜리가 1짜리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모 메이커 거는 압력이 작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압력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누수가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걔네만의 이제 실링 특성들이죠. 실링할 수 있는 기법들이 더 일찍 개발했기 때문에 좀 더 압력을 작게 넣어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걸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메이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탱크 안에 흡착체, 수분 같은 것들도 받아들입니다, 안에서. 그래서 수분이 몇 ppm 이하가 되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지하에서 가스 분석할 때 수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150 ppm, 300 ppm 이렇게 해가지고 입방미터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썼던 거는 파나메트릭사의 MMS-IS 35IS인가? 그 파나메트릭스. 그 장비를 썼는데 그냥 노트북보다 약간 큰 거거든요. 가격이 1,000,000원입니다. 그냥.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밸브 2개 있어가지고 하나 갖다 집어넣으면요. 버튼 누르면 이제 ppm 숫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비싼 거죠. 그것도 제가 사가지고 해본 적이 있고, S2 같은 거, 이거, 가스텍 같은 거, 일본, 그거 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실효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S2 측정을 해본 적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로 GIS 같은 것들 개보사하는 현장에서도 제가 감리를 해봤었는데, 심이 바꿀 때 흡착제를 넣습니다. 실리카게 같은 걸 넣습니다, 안에다가. CT 옆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넣고 나서 진공 빼고 나서 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다 합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나중에 이런 내용들. G12 쪽에서 쓰고 계시는 SF6 가스의 특징, 물리화학적, 전기적 이 두 가지.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데 GIS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SF6 가스 나오는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GIS를 어디다 설치하죠? 설치 장소? 키워드가? 네 글자 뭐였죠? 도, 해, 양, 고. 예? 도심지, 해변가, 양수발전소,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장소, 도해양고. 거기 이제 GIS를 설치하면서 GIS 장점이 뭐냐 이거죠.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부분, 화학적인 부분, 전기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누면 물리화학적은 일단 열 전단속이 뛰어나다는 게 아까 아크를 다른 데로 빨리 뿌려버린다고 그랬죠? 공기 한 1.6배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보시면은 뭐 그 소호 특성은 공기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호 특성은 10배까지도. 그럼 공기보다 10배가 크니까 크기를 더 줄여질 수가 있는 거죠.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다. 불에 안 탑니다. 무생무치, 무해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 실제로는 여기다가 향료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료를. 왜? 냄새가 안 나니까. 위험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향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새거나 하면은 냄새가 나서 그 부분 때문에 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SF6 가스가 만들어진 게 1930년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1930년대 독일에 있는 화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진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1000년이 걸립니다.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나중에 이제 쓰면서 옆에다 좀 주변 잡기로 더 써 주실 때 하는 거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하다 공부하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봅니다, 이렇게. 이게 뭐지 찾아보니까 이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건 이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그런 내용을 알면 좀 더 오래 기억을 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1930년대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G12는 1960년대 개발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는 30년 동안 이걸 써먹을 데가 없다가 30년 뒤쯤에 가니까 이런 특성들이 발견이 되니까 요걸 여기다 써먹으면 좋겠네 하고 이제 써먹기 시작했다 이거죠. 라면은 어디서 만든지 아시나요? 라면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라면이 왜 전 세계에 퍼졌을까요? 그 일본에 있는 개발한 사람이 특허를 안 받고 다 퍼뜨렸습니다. 그 사람이 특허를 받았으면 떼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대 저기가 됐죠. 라면을 가져오는데, 특허를 안 내니까, 막 그걸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옛날 삼양라면 들어와가지고 막 하면서 이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책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번에 잡지책 보다 보니까 몇 조? 메시지를 받으면 10초 안에 확인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게 있습니다. 스매싱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개발한 친구가 있는데 그걸 30조인가? 30억 달러인가? 그걸 팔라고 했는데 그게 몇 조입니다, 몇 조. 몇 조 되는데 팔라고 해도 안 팔고 버티고 있습니다. 왜? 그게 조금 더 지나면 더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그 친구는 기다리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어디서 인수합병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배짱 좋게 튕긴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딱 나와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 보다 보면은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도 보는 거죠. 내가 저런 거 하나 개발했으면 됐을 텐데. 예? 힘들게 매주 이렇게 나와서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끝나고 가면 로또를 삽니다. 또. 모릅니다. 로또가 되면 또 여기 안 나올지. 보시면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어디든지 다 써먹을 수 있는 거. SF6 가스 500도씨까지 분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죠. 공기에 이제 몇 배 이상의 저기를 갖는다. 소 특성이 뛰어나고 아크가 안정되어 있고 절여내기가 빠르고 이런 부분들. 다른 자료들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답안지가 보시면은 다른 데 있으니까. 여기에 쓸데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 삼겹시 기름과 동일 레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해서 씁니까? 보통 다른 사람들이 쓰는 답안지 한 3, 4개 정도. 그 부분들은 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써보라고 했죠. 뭐 좋아하십니까? 한번 딱 보면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주라는 걸 아신다는 얘기죠. 자기가 보는 관점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여러 개를 보시면서 거기서 중복되는 거 이런 건 중요한 거니까 그 중복되는 거는 반드시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용을 알면은 전달하기 좋은 거 일단 애워서 쓸 수 있는 거를 가져가야지 어려운 거는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3개든 4개든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물리, 화학적, 전기적 성질 이렇게 2가지 테마는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없고요. 내용들 보시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탈주 차단이 있는데 V12는 뭐라고요? 미디엄 볼테지. G12는 하이 볼테지. 이런 식으로 전압의 차이에 따라서도 이제 틀려지더라. 이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케이블 설비 진단. 요거는 이제 열화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열화 쪽으로. 근데 이제 애자의 열화 진단, 케이블의 열화 진단, 변압기의 열화 진단. 근데 케이블이 가장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변압기 열화 진단도 나오긴 하지만 케이블 같은 경우는 케이블 큐어, 케이블 열신축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변화가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압기 쪽도 나오고. 근데 애자의 열화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나옵니다. 애자의 열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케이스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자의 트래킹 현상이라든가 애자의 오염도 측정돼가지고 어떻게 넘어갔는지 그런 내용들. 근데 이제 보통 열화 진단하면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일반적인 열화 부분은 저희가 얘기할 때 화생 전열기, 전기 열화 생겼죠.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서 열화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죠. 케이블이 어떤 케이블이냐? OF 케이블이냐, CV 케이블이냐에 따라서 재질이 틀려지니까 OF 케이블은 오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일의 특성에 대해서 열하는 부분이 틀려지겠죠. CV 케이블은 CV는 폴리에스테르죠. 고무니까. 고무 같은 건 좀 사실 오래 지나면은 얘가 푸석푸석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화 같은 거 오래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딱딱해지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고무신 같은 거 오래 신을 수 있나요? 나중에 경화가 됩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경화된다 그러죠. 딱딱해진다는 얘기죠. 가벼워진다. 뭐 경화.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것도 여러분들 사실 때 보시면 타이어 옆면에 제조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타이어 신발 값보다 싼지 가서 보시면은 제조 연도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그리고 요즘은 타이어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신개념 타이어 같은 경우는 홈이 나와 있습니다. 홈을 이제 바깥쪽으로 되는 걸 반대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어 자체가 특수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부분, 물 빠지는 부분, 뭐 이렇게 제동하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홈을 딱 쓰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만 굴러가게끔 최대 효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홈이 파져 있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타이어는 뭐 이렇게 X자를 가지고 막 바꿔주시죠. 근데 새로 나오는 타이어들은 그걸 바꿔주시면 안 됩니다. 빗길에 미끄러집니다. 왜? 홈을 그렇게 파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인지. 비싼 돈 주고 했는데 그 정비소에서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빗길이 미끄러져서 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위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타이어를 사셨을 때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는데 근데 전기 쪽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 계속 보시면 됩니다. 계속 새로 들어오는 것들만 조금씩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얘기해도 계속 보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크게 바뀌는 거 외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이 케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몇십 년 전부터 나왔던 실질적으로 전기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진 지가 뭐 100여 년이 조금 지났으니까 예를 들어 1870년, 80년대 그때 지금 뭐 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봤자 한 15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까? 통신이나 이런 것들. 근데 실질적으로 전기 부분에 대한 부분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압기 똑같이 쓰고 있고요. 케이블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단지 그거에 대한 절연하는 방법들이 좀 바꿔지지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냉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죠. 재질 자체가 그렇게 크게 좋은 부분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도 OF 케이블 그대로 쓰고 있죠. 전기적 열하는 부분이 누유입니다. 오일에 대한 부분. 오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열화 부분은 아까처럼 아크가 생겨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수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왜냐면 아크가 생기면서 수소가스가 나오거든요. H 성분이. 걔가 또 소화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수소가스가. 그래서 소화를 해줍니다. 아크가 발생되면서 불을 꺼줍니다. 자기가. 근데 탄소 성분은 어쩔 수가 없죠. 탔으니까 시커먼 C 성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변압기 오일하는 C하고 H 성분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2나 C2H2 같은 것들을 봐가지고 얘가 얼마나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제 부부싸움 하면 모르는데 안에 멍든 거 보고 아는 거죠. 이제 수치 보고 아는 거죠. 스트레스 지수 같은 거. 예? 요게 이제 뭐 CO 이렇게 CH4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C 성분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탄덴트 데타 유전 영역 같은 것도 이제 확인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기계적 열화 오래되니까 생기는 거죠. CV 여기는 OF하고 CV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 열화의 원인 조건 전기 열화생으로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에 뭡니까 케이블 쪽에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전기 트리, 수 트리, 화학 트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전수화. 그 그림 그려놓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이제 앞에 뒤에 이렇게 조금씩 더 써먹을 것들 다른 데서 조금씩 써먹으면서 답안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되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면 됩니다. 요즘 문제 조건들은 그렇게 나와야니까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 아니라 뭐뭐 중에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분방전 전기트리 여기 보시면 나왔죠. 수트리. 수트리는 물이 들어가는 거죠. 물이. 이런 내용도 보시면 되고요. 열트리. 열에 의해서 연화되는 거니까 뜨겁게 가해지는 거죠. 왜? CV 케이블은 90도까지밖에 못 견디거든요. 그 열이 축적이 되다 보면은 걔가 산화가 되는 거죠. 조금씩 경화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올려준 게 가공 성전술의 성전 용량 증대, 지중 성전술의 성전 용량 증대.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온도를 올린 거죠. 냉각 방식을 통해서. 90도씨로 되어 있는 CV 케이블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ACSR 같은 경우 100도 정도 된다. 그러면 TACSR 해가지고 150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타샬 해가지고 210도로 바꾸고, 그 용량은 1.6배, 2.1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온도 올라간 만큼 용량이 늘어난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딱 생각할 때 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셔야죠. 도체에는 가운데 도체가 있죠. 내부 반전 지점.
그 다음에 절연체, 외부 반전체, 방식층, 시스층,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옆면에서 이제 손실이 뭐가 생기는지. 도체에서는 저항선, 그 다음 절연체에서는 유전체선, 방식층에서는, 시스에서는 시스선. 그렇게 옆에 그림 그려주시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나중에 상황을 봐가지고. 정 안 되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막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기본적인 테마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점수를 받지, 나중에 그 부분을 적어 놓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쓰다가 시간이 나면 그런 것들도 요 답안의 형태에 맞춰가지고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서 그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게끔. 열화 진단 방법. OF 케이블은 완만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량이라든가 유압을 보는 거죠. 가스 분석하는 거고, 절연유하고 가스 분석입니다, 거의. 이게 뭡니까? 바로 유입변압기의 절연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갖다 쓰는 거죠. 그럼 CV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열화하는 부분은 뭔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선 상태에서 열화, 활선 상태에서 열화, 절직, 유부, 누수, 활적, 뭐 이렇게 나오죠. 절직, 유부. 그러니까 절직, 유부가 뭡니까? 절연장법, 직류, 누설전류법, 유전정제법, 부분방전법,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절직, 유부, 누수, 활적. 예? 누설전류법, 수취법, 활선탈레타법, 저주파 중첩법 이렇게 나오죠. 이게 활선화해서 하는 부분들. 사선 상태에서 진단인데 얘는 지금 요 4개는 이렇게 분방전 이것도 보시면은 사선 상태 진단, 활선 상태 진단 이렇게 나눠주면 더 낫겠죠. 그래서 요걸 보시되 다른 사회의 답안지를 봐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형태를 여러분 나름대로 바꿔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 답안지를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보고 다른 데 갖다 껴가지고 전체적인 키워드를 만드는 걸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향후 전망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 큐어 같은 것도 있다. 여기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종류들 보면요. 어떤 게 있냐? 여기 나왔죠? 2장에 나왔던 것 같아요. 지절형 케이블, 11 케이블, 뭐 벨트지, HG, SLG, OF, POF 뭐 이렇게가 EV 케이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나왔었죠. 이게 다 온도에 관련된 부분이다. 지중 케이블의 열신축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케이블이니까. 열신축 뭐냐? 아까처럼 여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늘어나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쪼그라들죠. 그 여러분들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겨울에 쪼그라드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저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전철 타고 다니시면 어떻게 됩니까? 철로 있죠? 여름에 열받으면 얘가 늘어납니다. 겨울에 줄어들죠. 그래서 이 옆에 중간에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다. 홈으로 약간 해놓고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철도 같은 게 한 50m마다 하나씩 쓰고 있고요. 그럼 KTX 같은 건 어떻게 되냐? KTX 달리면 거기서 지나가볼 때 중간에 끊어져 있을까? 어떻게 되는가? 달캉, 달캉, 달캉. 소리 나죠? 기차 타고 가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달캉, 달캉, 달캉.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TX는 소리 나나요? 안 나죠? 왜 그러냐? 걔는 300m. 장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충격도 빨리 달려야 되니까 충격도 줄이고 소음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300m를 만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공장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했죠. 근데 움직이기도 이제 불편하죠. 300m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도 공장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철도 차량기지 옆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움직여서 거기서 이제 실어서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도를 통해서. 중요한 게 이제 300m가 되면은 이렇게 꺾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직진은 가는데 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배송이 힘든 겁니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얘가 조금만 꺾어줘도 어떻게 합니까? 도로가 그걸 견디지 못하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차 한 5m 되죠? 예? 전체적인 길이 한 4몇 m 됩니다. 한 5m 되는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휘어다니는데 300m짜리가 이렇게 휘어다닐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배송하다 보면 변압기 같은 것도 가다 보면은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단상으로 배송하는 게 그런 거죠. 3, 4, 5가 왜 단상으로 해야 되냐? 3, 4, 5 용량이 크거든요. 500MV. 그럼 단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167MV. 이렇게 되거든요. 160 곱하기 3일은 367이니까 그 정도 되네요. 그럼 167짜리를 3개를 갖다가 묶으면 그게 500MV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단상을 해서 이제 YY 델타를 해가지고 묶어서 쓰는 거죠. 용량이 커지니까. 변압기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니까. 100MV만 하더라도요, 집체만 합니다, 일단, 집.
여러분들 보시면 집이 지나갈 공간들이 있나요? 루트가 없죠. 예? 왜? 철도에 밑에 걸리거나 육교에 걸리거나, 다행히도 서울에 요즘은 육교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옛날엔 육교 보면서 여기 옆에 가서 했는데 요즘은 다니다 보면 육교가 없으니까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위치를 잘 모릅니다. 한 10년 전에 다니던 그 길들을 다니면은 모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열신축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 케이블 옵셋이죠. 여러분 옵셋이 두 가지가 있죠. 가공설레 옵셋, 지중설레 옵셋. 가공설레 옵셋은 뭐 때문에 한다고요? 예? 케이블 탈락 시 단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옵셋을 달지 않습니까? ABC 있는데 그 부분 좀 틀려진다라고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중 케이블의 옵셋은 열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률 반경보다 크지 않게끔 만들어가지고 맨홀에다가 만든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맨홀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전력구 내에 열 신축 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정용 클리트하고 이동용 클리트.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 클리트하고 내용들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전력구 사진들. 지중할 때. 여기 보시면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 시스를 갖는 케이블에 대해서는 피로 상태가 유발되어 균열이 생기게 되면 금속 시스를 갖지 않는 부분에서도 꼬여진다 이거죠. 왜냐면은 ELP라고 해가지고 주름관이 있습니다. 주름관 안에 이제 케이블을 집었는데 케이블의 그 154 케이블의 시스도 보면요, 얘들을 이렇게 그 시스가 없는 케이블도 있지만 대부분 시스가 있습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어떤 차폐를 해줘야 되니까, 전력선하고 차폐도 해줘야 되고 뭔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스가 되는데 ELP관 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는, 여러분 수도 파이프 같은 거 보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이렇게 주름식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걔도 그 안에 이렇게 쇳덩어리가 그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잘라보시면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휘더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금속 시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약간 휘거나 그러더라도 거기서 충격을 스프링처럼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보시면은 시몬스하고 저기 에이스 침대하고 하면 얘기를 합니다. 시몬스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나 따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따로 동작한다. 그러면 뭐 다른 것들은 다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으니까 다 충격이 간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네들 이걸 6번 감았다. 얘는 7번 감았다. 뭐 얘는 10번 감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침대들이 하도 비싸가지고 시스의 수명이 30년 정도 본다고 하죠. 케이블. 그러니까 대부분 전력기기의 수명이 25년, 30년입니다. 많아야 25년, 30년. 그 전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쯤에 했다가 2000년대쯤에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80년대 했던 데들이 이제 2010년이니까 그때 이제 또 개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주기적으로. 그 기기가 끝나고 나면 또 있겠죠. 90년도에 만들었던 데가 한 2020년도에 보통 10년에 한 번씩 오버홀을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오버홀을 하더라도 어떻게 수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동차는 옛날 자동차 같은 건 한 20만 탔으면은 그 폐기 처분을 해야 됐거든요. 요즘 자동차 30만 타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10년, 왜냐면 차체 자체가 부식이 됩니다. 키로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키로수가 문제가 되면 이제 자주자주 그 어떤 부품들을 많이 갈아주면 되거든요. 엔진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갈아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1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노후화가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노후화되지 않게끔 오버를 적당하게 해주면 된다. 이 얘기 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맨홀, 관로포설에서는 맨홀 자체에서 옵셋을 한다. 접속함 고정식, 이동식. 그러면 중간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피치 부분 있죠? 피치의 맨 끝하고 맨 끝에 부분에는 고정이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가운데 올려만 놨습니다. 그러면 걔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축을 받는 겁니다. 이동용으로. 암고, 이제 스네이커, 이제 전력구라는 얘기죠. 관로 부분은 맨홀에서 옵셋을 하고 해요. 여기서 맨홀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왜? 전력구 같은 경우는 아예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관로는 ELP관 안에다 그냥 케이블을 넣어놨습니다. 그 안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려다 보니까 중간중간 접속 부분에서 아까 열 신축을 하기 위해서 그 공률 반경을 가지고 옵셋을 둔다고 했고요. 얘는 뭡니까? 암고포설은 자체적으로 중간에 끝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기니까 중간중간 열 신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마다 중간중간 중요하니까 중간중간 다 해놨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들도. 그 스프링 같은 게,
케이블의 활락이 뭡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활락을 방지하게 한 부분이. 예? 상단에 고정 방식, 상단 스프링 방식, 여러 가지 하단에 뭐 이렇게 고정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3가지 방식이 있었죠? 그런 내용도 같이 또 봐주시면 되고요. 스네이크 포털 같으면 열신축 흡수선 때문에 케이블 신축은 현저히 작아지고 업셋이 축소된다. 그래서 끝부분을 클리트로 고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놔둔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스네이크로 하기 때문에 프리스네이크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럼 프리스네이크 현상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냥 놔뒀는데 혼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자 이거죠. 자기가 막 열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그 구간이 서로 틀리게 막 흔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이거 아예 구간별로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정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정정거법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